그럼 제 목표 가격이 20에서 30만, 평균 25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20몇만 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10만 달러가 깨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교보문고 베스트 20에 이제 비트코인 책들이 엄청 많고 네. 모두가 제 이제 책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역주행해가지고 다시 1위 가고. 라디오스타 나가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이제 네. 조심해야 된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 저자이시죠. 신민철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비트코인도 이제 밈코인으로 시작했다가 어찌 보면 이제 다들 욕하고 했을 때도 이제 끌고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1억 6천 7천만 원까지 온.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디지털 금이고 앞으로 막 미래를 바꿀 자산 뭐 이런 데까지 이제 점점 뭐랄까요?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기관들도 막 수조 원씩 뭐 수십조씩 투자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된 게 어찌 보면 또 과거처럼 다시 또 아예 빠지면 인식이 다시 원래대로 아이고 아무 의미 없잖아 이렇게 바뀔 건지 아니면 이제는 진짜 뭔가 시대가 바뀐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분명히 비트코인 사이클 끝나면은 크게 떨어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여전히 믿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욕하면서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때가 이제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인데 네.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떠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뒀다가 네.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좋죠. 그게 이제 사이클 투자죠. 네. 사이클 투자의 효율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 두 번의 사이클을 만약에 사이클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뭐 꼭대기 바닥 아니고 한 꼭대기의 80%,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점의 한 60%부터 정점까지 분할 매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럼 평균적으로 80%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닥이 아니고 바닥부터 바닥의 2배까지 분할 매수. 네. 그러면 한 1.5배잖아요. 바닥에서 1.5배. 이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이클에 대한 이해만 있으시면은. 네. 그러면은 이렇게 사이클 투자를 했을 때 지난 두 번의 사이클을 거쳤으면은 그냥 장기 투자한 사람은 1 비트코인 그대로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많이 거의 100배 올랐죠. 올랐죠. 예. 네. 하지만 장기 이렇게 사이클 투자를 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8개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 700배, 800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클 투자라는 게 사실 들어보면 너무 합리적이고 좋은데 문제는 그 사이클 한번 삐끗할 수도 있잖아요. 삐끗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삐끗했는데 올라가지고 추격 매수했다 빠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다들 사이클을 단기든 장기든 보고 하다가 삐끗하면서 이제 손해를 보기 때문인데 이번에 그 사이클도 또 반복될 수도 있지만 이제 시장의 어떤 인식이 이제 점점 디지털 자산 금 뭐 이렇게 하면서 기관들도 들어오니까 과거 같은 그런 폭락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거 같은 폭락은 안 올 수 있다 하더라도 변동성은 줄어들지만 결국 상승과 하락의 그 리듬은 바뀔 수가 없어요. 어느 자산이든 영원히 오른 자산 없어요. 뭐 횡보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되게 엔비디아조차도 정점 찍고 30%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자산이든 엔비디아 지금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 훨씬 크죠. 그런데도 30% 떨어졌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은 그거 시가총액 절반이니까 네. 60%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어느 자산이든 상승과 하락의 그 흐름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존재를 하는 거고 비트코인은 유동성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공급과 수요 사이클에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식은 그래도 현금 흐름이라도 있으니까 원래는 흐름상 떨어져야 될 타이밍인데 갑자기 실적이 너무 좋아. 네. 그럼 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공급과 수요만으로 결정되는데 공급과 수요의 사이클이 맞물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클 흐름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이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공급과 수요의 사이클이 완전히 엇갈려 버려. 그런 때가 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사이클을 새로 해석을 해야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사이클은 아직은 리듬이 이제 존재한다고 봐야 되고, 그럼 분명 정점 찍었다가 크게 하락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사람이 많을 때 오히려 팔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팍 치고 올라가서 이제 다른 시대로 온다. 그쵸. 뭐 비트코인 시대가 네. 왔다 할 때.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교보문고 베스트 20에 이제 비트코인 책들이 엄청 많고 네. 모두가 제 이제 책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역주행해가지고 다시 1위 가고. 라디오스타 나가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이제 네. 조심해야 된다. 그럼 저는 이제 라디오 스타 가서 얘기하고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은 뭐 가치 저장 수단이지만 실제 사용 가치는 없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이게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면 먼저 팔고 나가겠다는 그런 수요들이 계속 쌓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걸 팔아서 저평가된 다른 걸로 또 옮기면 그만이니 어쩔 수 없이 순환매 사이클이 또 올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구매력 저장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구매력이라고 하는 에너지죠, 결과적으로.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디지털 에너지 배터리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뭐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이든 뭐 내후년이든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반대로 지금 기관들이 뭐 자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도 그런 걸 모르진 않을 것이고 그쵸. 여기들도 손해 보려고 들어가진 않을 텐데 그러면 이곳들도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포모 매수를 노리고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런 기관 중에서도 기관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네. 당연히 단기적으로 보는 기관이 있을 거고 중기적으로 보는 기관이 있을 거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기관도 있겠죠. 네. 그럼 이런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기관은 당연히 상관 안 하겠지만 단기나 중기로 보는 기관들은 당연히 그런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얘기하죠. 먼저 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은 나중에 오히려 개인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들 때 그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엄청나게 사는 기관들이 반대로 그때 엄청나게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가격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정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관들이 먼저 또 단일 그런 결정권으로 빨리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더 무서운 게 아닌가 네, 생각도 좀 지금 들어오는 엄청난 돈이 반대로 엄청나게 빠지는 거를 상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항상 듣다 보면 다시 한번 또 마이너스 70% 80% 가는 거 아닌가.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그렇게 가는 것도 어쨌든 전조 증상들은 분명히 있겠죠. 말씀하셨던 마지막 불꽃 같은 폭등은 네, 무조건 과열 지표들, 온체인 데이터 과열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십 개를 보면서 판단을 낼 예정입니다. 그 과열 신호들이 아직은 과열이 아니라 여전히 차갑고요. 네. 걔네들이 이제 깜빡깜빡 과열 신호를 보낼 때 사람들은 그때 포모를 입고 엄청나게 달려들겠지만은 준비된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뭔가 가치를 계산할 만한 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처럼 네. 이렇게 이자를 받고 뭐 하는 게 있으니까 일종의 배당주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저점이 또 확보되고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아니 그 이자가 결국 그 코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코인으로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자도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던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이더리움으로 받았는데 이더리움 폭락하니까 다 던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취약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장기 투자를 할 텐데 왜냐면 단기로 사이클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어떤 분들은 한 반은 들고 가고 반은 팔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예 그냥 장기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가능은 하죠, 당연히. 비트코인과 일단 알트코인은 안 되고요. 알트코인은 무조건 사이클 정점에서 파는 게 맞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장기. 저도 일부는 장기로 계속 가져갈 거거든요. 네.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이클 투자를 하는 게 효율이 훨씬 더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투자를 병행을 하는 게 투자자로서는 더 맞는 일이죠. 그럼 일부를 장기로 가져가시는 이유는 혹시나 틀릴까봐. 그렇죠. 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럼 틀리면 어떻게 되냐. 장기 물량 가지고 있는 거 있으니까 올라도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또 그렇게 내가 예상한 타이밍보다는 사이클이 더 같지만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기 때문에 네. 결국 거기서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남은 미리 팔았던 돈 투입하면 되는 거죠. 아까 그 작가님께서 이제 2,600만 원대 요때 이제 비트코인을 추천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가격이었던 건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시장이 너무나 차갑고 비트코인 끝났다고 했으니까 2,600까지 떨어졌던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한 80%까지 빠지려면은 지금의 이 뭔가 좀 뭐랄까 과거랑은 분명히 달라진 느낌이긴 하거든요. 훨씬 더 인식들도 더 많이 좋게 하고 있고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인식이 또 나빠질 것인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 끝나면은 60% 정도 하락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럼 제 목표 가격이 20에서 30만 평균 25만이잖아요. 네. 25만에 60%가 빠지면 10만 달러까지 네. 내려온 거죠. 10만 달러가 깨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이클 끝난 다음에. 네. 그러니까 뭐 20몇만 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10만 달러가 깨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총 기준으로는 엄청난 돈이 날아가는 그쵸. 건데 네. 그런 것들의 대다수의 피해자는 또 그럼 개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뒤늦게 달려드신 분들이 되겠죠. 왜냐면 지금 또 기업들 중에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아예 비트코인만 모으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있고 그런 기업들이 또 주가가 또 올라가고 네. 있는데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이걸 던지지 않을 이유가 던질 없잖아요.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네. 이제 이 전략을 최초로 실행한 게 스트래티지 MSTR이잖아요. 네. MSTR은 이미 지난 사이클에서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를 다 견딘 역사가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당하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아마 거기는 계속 그대로 할 거예요. 또 가요? 왜냐면은 그걸 표명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비트코인을 판다면은 오히려 자기의 논리를 자기가 꺾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네. 걔네는 그냥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MSTR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등락 상관없이 내리면 또 내린 대로 사고 계속해서 사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은 이번 사이클 들어서 처음으로 이 대열에 합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 짓을 할지 모르죠. 사이클 후반부에 얘네들이 던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폭락장의 시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처음엔 좀 견디는 듯 했지만 가격이 떨어지니까 무리해서 대차대표 완전히 무리해서 매수를 한 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주주의 압박을 못 버티고 판다든지. 그러니까요.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죠. 아니 뭐 또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요즘은 전환사채도 이제 그 대출이 하고. 비트코인 담보 대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전환사채로 네. 하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얘네가 청산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음. 예. 하지만 주주들의 압박이 셀 경우에는 네. 뭐 주주들이 팔아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전환사채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비트코인 빠지면 주가도 같이 폭락하면서. 그쵸. 네. 전환사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네. 이제 막 나올 텐데. 네, 뭐 그중 파산하는 기업도 생길 수 있고. 그럼 그러니까. 파산하는 기업은 무조건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냥 결과적으로 여기도 결국에는 아직 안전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이런 단점들도 분명히 좀 알고는 가셔야 되지만 아직 상승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베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뭐 이제 한번 10월 전에 해보시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아직 먼 미래 뭐 한 1년 뭐 2년 뒤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 결국 이렇게 가격 쭉 하락하게 되면 뭐 작가님 그 자산을 뭐 팔아서 뭐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거예요. 현금을 괜히 들고. 그거 괜히 엄한 데에 들어갔다가 네. 거기서 또 물려가지고 정작 비트코인으로 넣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물리면 못 빼거든요. 네. 이게 물렸더라도 여기가 더 좋은 투자가 있으면 여기 손실을 생각하지 말고 가야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잘 안 되세요. 안 되죠. 네. 네. 내가 물려있으면 무조건 본전 오기 전에는 못 팔아요. 얘가 이만큼 떨어진 다음에 이 가격을 가나 지금 얘로 옮겨서 얘가 그 가격 가나 똑같은 건데 그게 네. 머리로는 이해가 되시는데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못 빼시기 때문에 괜히 엄한 데 가셨다가 물리지 말고 사이클 그냥 다음 사이클 바닥을 다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반대로 이 얘기는 하락장이 높은 확률로 온다는 얘기는 공매도 투자가 굉장히 기회가 있겠죠. 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오히려 공매도 투자를 한다든지 네. 그런 방법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기 꼭 머리에서 어깨 내려가서 뭐 허리쯤 가는 거에 명확하게 보이면 그때는 공매도를 한번 가능한 해볼 거죠. 법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또 하락장 때는 하락장에 맞는 투자를 또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 만약에 하락장이 또 왔어요. 그러면은 사이클이 어쨌든 또 한 번 반복되는 건데 다음 사이클도 그러면 또 4년 뒤에 오는 이런 게 또 반복될까? 저는 반복될 거라고 보고요. 좀 짧아질까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만약에 길어지면은 제가 예상한 대로 뭐 지금부터 1년 후까지 이렇게 원래보다 연장된 거죠. 그러면 뒤에 그 하락장이 보통 1년인데 이 하락장이 조금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4년 주긴 똑같다. 네, 똑같이 가야 되니까. 반면 만약에 하락장이 똑같이 1년이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이클은 주기가 좀 짧아진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대는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열차가 앞에 게 지연됐다고 해서 뒤에 열차들이 완전히 똑같은 시간대로 지연되지 않죠. 최대한 땡기죠. 몇 개 가면은 어떻게든 맞춰서 원래 시간대로 맞추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하락장의 신호탄은 개인들이 쏠 것이다. 개인 아니면은 이번에 들어왔던 기관들. 기관들. 네. 그러면은 그 기관들이 판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ETF가 있잖아요, 특히. 네. ETF가 매도하면은 이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많은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정보들이 많아지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책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급락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아닐까요? 정보가 이렇게 많아졌지만 제가 2,600만 원일 때 사라고 할 때 아무도 안 샀거든요. 그래도 혹시 좀 과거보다는 그래도 좀 빠져나올 시간을 줄까요? 충분히? 과거보다는 조금 낫겠죠. 하지만 결국은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뭐 공격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좀 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조심해서 나올 마음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으셔야겠어요.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 다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사이클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사이클 후반부를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16 책도 쓰셨지만 결국에는 사이클 투자도 기반은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장기 우상향한다는 거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번에 뭐 한 8천에 팔아서 뭐 2천에 사면 좋았겠지만 안 팔고 가도 뭐 1억 6천 또 온 거니까. 그쵸. 아예 그냥 나는 그 비트코인 뭐 우리 아이 준다 하면서 그냥 뭐 한 개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는 뭐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는 사실 그 이제 MSTR 그 뭐 스트래티지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네. 굉장히 좋은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줬는데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2045년 지금부터 20년 후죠. 네. 20년 후에 비트코인이 전체 자산 시장 규모의 한 7% 정도까지는 차지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허황된 숫자가 아닌 게 블랙록의 CEO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2에서 5% 비중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원래 작년에 1에서 3%였어요. 네. 2에서 5로 오른 거예요. 올라가네요. 그러면 한 몇 년 지나면 5에서 10으로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5에서 10이면 평균 대략 7.5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러면은 2045년의 자산시장 규모가 아마 4천조 달러 정도 될 거예요. 네. 그거의 7%라는 얘기는 280조 달러죠. 280조. 280조 달러를 2,100만 개로 나누면은 한 1,300만 달러.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가 1,300만 달러 160억, 170억 이렇게 되는 거의 거예요? 200억 되겠죠. 네. 거의 200억. 네. 거의 200억 정도 된다고 본 건데 저는 근데 그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가 이 얘기를 하기 전부터도 한 2050년 정도까지 전체 시가총액에서 5에서 10%될 거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한 뭐 7, 8%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결국 한 2050년 정도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충분히 2천만 달러도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간다는 거는 지금 정도의 인식은 아니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서 정말 뭐 그쵸. 난리가 나 있을 네. 상황일 것이다. 대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상승률이 굉장히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겠죠. 네. 이번 사이클도 지금까지 이미 6, 7배가 올랐고 네. 앞으로 여기서 2배 더 오른다고 하면은 바닥 대비로는 뭐 열 몇 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한 사이클에 그렇게 큰 가격 상승은 없겠죠. 그러면 거의 금 시총을 뭐 추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뭐 유일한 가까워요. 자산급으로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혹시 뭔가요? 뭐 있을까요?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채택이라고 하는 게 끝났어요. 네. 이제 더 이상 그 새로운 진입이 없습니다. 유입이 없고, 그러니까 S자 곡선을 치면 얘는 5,000년이 된 자산이잖아요. 네. 이미 모든 채택이 끝나서 이 채택이 거의 없는 단계예요. 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 정도 채택을 한 상황이에요. 그럼 기술의 S자 곡선으로 보면 이제 완전 얼리 어답터 수준에서 조금 이제 메이저로 가는 네. 대중화로 가는 그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2000년도 조금 전에 인터넷이랑 비슷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인터넷과 똑같이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가치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네. 인터넷이, 기존의 인터넷이 정보를 디지털화한 거라면은 비트코인은 가치를 디지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인터넷과 같은 채택 흐름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터넷이 2000년대 이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듯이 비트코인이 현재 2000년 조금 전에 그 인터넷의 발전 상황과 비슷하다면 지금으로부터 20에서 30년 동안 폭발적인 채택의 기간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충분히 5에서 10% 정도 자산 시장의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실제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뭐 이미 맥시멈 5%, 근데 이건 더 늘어날 거니까 그럼 충분히 5에서 10% 정도 자산 규모를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 항상 그 밑에 이제 댓글 달리는 것 중에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과 성향에 따라 다른 건데, 물론 당연히 뭐 자산 분배를 하는 거 좋고 다 좋고, 특히 뭐 집 같은 경우에 내 집 한 채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네. 그런 것들과는 별도로 저는 비트코인 모든 분들에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전 재산을 다 담아도 괜찮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 비트코인에만 네. 올인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게 가능한 자산이다. 네.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은 스스로 좀 증명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만약에 사이클이 끝나가지고 또 이렇게 좀 하락이 돼서 한 5, 60% 빠지게 되면 그때는 한번 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좀 넣어놔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그때가 또 네. 엄청난 기회죠. 왜냐면 거기서 네.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근데 그때 제가 또 비트코인 이제가 타이밍이다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겠죠. 네. 그때 되면은 이제 뭐 아무도 안 사려고 네. 하니까 그 가격이 될 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4-5배 오르면 그때 들어와서 또 비트코인이 아니고 알트코인을
네, 사시죠. 맞아요. 저 이번에 반복됩니다.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 이더리움이 그렇게 욕을 먹다가 이번에 이제 전고 좀 뚫으니까 살까요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걸 보고. 네. 아, 근데 제가 이게- 아마 저저번 나왔을 때 이더리움 뭐 200 맞아요. 엄청 안 좋을 때 이더리움 좋아질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때 뭐 댓글 안 네.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이 또 반복된다.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을 알아도 결국에 돈 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이런 것들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 말을 마지막으로 또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민철 작가님 모시고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요 내용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본인 투자에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